컨텐츠 기획 12주차 애플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12주차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지난 시간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부터 출발된 여러 가지의 키 컨셉들, 그리고 모빌리티가 만들어낸 패러다임 시프트의 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안 요소들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간단히 했습니다. 아마 결석한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학우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어떤 강의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기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답안을 요구할 겁니다. 꼭 복습하고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이제 IoT, 공유경제, IoT 넘어서 이제 모빌리티 넘어서 이제 오늘은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인더스트리, 데이터 가치. 우리가 사실 그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이 메인터넌스로 자리를 잡고 디지털 띵킹. 예전에 한번 그런 책이 있었어요. Being Digital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밀레니엄 초창기에 Being Digital.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면서 출판사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Being Digital이라는 책 제목을 디지털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아주 흥미를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이다. 그렇지, 디지털이죠. 디지털 시대인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인 것처럼. 근데 디지털이 돼서 가장 우리한테 확인되고 우리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터랙티브입니다. 쌍방향이죠. 웹도 1.0에서 웹이 2.0 시대로 넘어오면서 쌍방향이 가능해지니까 우리 이제 업로드가 된 거예요. 다운로드뿐만이 아니라 업로드를 했다는 듯이 이렇게 디지털에서는 쌍방향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업로드하고 뭘 다운로드한다는 쌍방향만 생각하고 내가 보내고 받는 것만 생각했던 거지. 근데 사실 쌍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이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디지털에 대한 서비스를 한 가지 이용하는 순간에 내가 그 이용했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면서 그 데이터가 내가 행위하고 또 텍스트를 보내고 텍스트를 받는 모든 행위 양식에 따라서 또 하나의 정보로 전환되면서 그 데이터가 여러 곳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정보고 개인의 액티비티인데 그게 어떻게 보내지느냐? 나도 모르게 디지털 상에서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허락했던 저작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되게 디지털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앱이든 웹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서비스는 돈을 내던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데이터가 발생할 시 그 데이터를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이동할 수 있지, 그 동의를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가 그거 필요하면 동의해. 뭐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출발지로부터 도착지에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길을 찾고 싶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길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현재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런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딜레마죠. 디지털 서비스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디지털 서비스의 딜레마 때문에 결국 데이터 인더스트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그 데이터가 나중에 어떤 가치로 활용될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한 채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계속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케이블 방송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되고 뽀롱뽀롱뽀로로의 가장 많은 저작권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SK 브로드밴드가 IPTV의 일부분을 사업하면서 본인이 IPTV의 송출 시에 VOD 사업을 시작하죠. 그 VOD 사업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뽀롱뽀롱뽀로 같은 아동 유아물에 대한 다운로드를 VOD로 판매하는 유료 판매 전략이었는데, 그 판매 전략이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컨텐츠만 산다고 생각했지 본인이 사는 컨텐츠의 구매 행위가 어떤 데이터로 구동되고 분석되고 수집돼서 결국은 뽀로로의 차기 시나리오의 작성과 기획에 도움될지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컨텐츠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이 디지털화되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생태계 단위마다 데이터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그 데이터는 또 데이터를 잘 컬렉션하고 데이터를 잘 크롤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집돼서 또 다른 가치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주차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의 기획, 생산, 제작, 배급, 유통, 소비 각 단계에 발생하는 생태계 모든 파트의 데이터가 어떻게 빅데이터가 되고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어떤 효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선순환되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과 특정 기업만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가, 우린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 방식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 12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단어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제 이게 큐레이션이라고, 나중에 따로 또 공부할 겁니다만은, 큐레이팅이라는 서비스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서비스를 최대의 효율로 쓰기 위한, 나의 기회비용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즐겨보고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의 작품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작품들, 내가 좋아하는 스태프들의 작품들을 내가 신경 안 써도 계속 나한테 가이드해주고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데이터 분석은 한 방향에서 어떤 효율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반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볼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런 데이터 크롤링이나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데이터는 어떻게 모아지냐,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되냐, 다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획 파트에 도움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한 큐레이션의 역할은 무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사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료가 많다고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적재적소의 데이터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계 효용을 뒤집고 나타나야 되고 제시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우리 사실 그걸 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산업에 이러한 데이터 산업이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하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컨텐츠를 기획 생산하는 파트, 컨텐츠를 유통하는 파트, 컨텐츠 소비하는 파트, 이런 각각의 모듈들이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각자 자신의 부분들 또 다른 부분에 얼마나 기능적일 것이냐, 이게 사실 그렇게 특화돼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빅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용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빅데이터는 용량이 크고 분량이 크고 양이 많고 이 양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수집된다 할 때 사실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다 긍정적일 것이다, 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선순환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는 좋은 정보일 것이다, 또 사실 그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정보도 있고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제를 해서 좋은 것들, 도움되는 것들, 진짜 수집해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을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데이터 크롤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잘못됐던 시행착오에 대한 변수들을 잘 도출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터링을 해서 정제를 잘 해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또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몇 개의 공식만으로 찾을 수 있게끔
잘 데이터의 방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수집만 한다고 막 때렸다가 막 책상 위에다 막 쌓아놓고 막 책꽂이에 무조건 꽂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데이터의 역할이 아니죠. 여러분도 파일을 받으면 폴더를 만들고 또 폴더에 대한 따로따로의 집들을 만들어서 공간을 다 차별화시켜서 또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거기 잘 알아서 고려 배치하는 것이 나중에 찾을 때 쉽잖아요. 뭐 연도별로 배치하고 종류별로 배치하고 주제별로 배치하고 사람에 따라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찾기가 쉬워지듯이 인덱싱 한다고 그러죠. 라벨링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사실 나중에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능력으로도 대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체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그겁니다. 이 컨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의 분석 성과를 선순환에 반영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사례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와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다시 컨텐츠 기획과 생산에 선순환으로 도움 주고 있는 사례들. 근데 또 그런 사례들의 서비스가 결론적으로 다 긍정적이냐, 다 부정적이냐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일단은 그런 선순환해서 그만한 가치를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첫 번째 찾는 거에 대한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을 분석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컨텐츠 산업을 보면 비대칭 정보가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 우리가 그 학교 앞에 원룸 집을 정할 때 내가 혼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도 없잖아. 야, 너 집 내놨니? 혹시 너 중간에 너 친구 중에 빈집 아니? 어디 싼 집 아니?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어딜 찾아갑니까?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내지는 직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넷 앱 서비스를 찾아가죠. 스마트폰에서. 이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직방이나 이런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의 앱 서비스는 그런 정보들을 플랫폼 기능을 통해 다 수집해서 갖고 있고, 또 학교 주위에 있는 부동산 업체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내지는 본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내가 아는 정보의 양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비대칭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 산업은 이 비대칭 정보 때문에 플랫폼의 가치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정보의 속성이 결국 플랫폼의 효율성과 가치를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컨텐츠 비즈니스 내에서 우리가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일 수도 있죠. 네이버 웹툰 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웹툰을 뭐가 요즘 1등 하나 난 모르잖아. 근데 네이버 웹툰 들어서 첫 페이지 보면 다 나오잖아. 주별로 1등 쭉.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컨텐츠 자체 비대칭 정보를 플랫폼이 극다화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사례들 좀 말고요.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사례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와, 이렇게도 비대칭 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사업들이 많더라.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그런 사업들을 넘어서서, 그런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우리도 우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정보의 뜻,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군과 사업의 내용들 찾은 다음에 그것들에 효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본 노력들이 필요한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부터는 본격적으로 큐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세대별로 개념과 진화 과정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내면서 거기에 기술 중심형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원천적으로 아날로그식 우리가 말하는 복고주의의 최고의 큐레이션은 뭔지 아세요? 바로 변사입니다. 변사.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못 봤어요. 일제강점기 때 헐리우드 영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영화는 1900년대 초에는 다 무성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빙을 않고 스피커도 없었고 그냥 촬영 기능만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촬영기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영상기로 영화를 틀어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서 말 잘하고 목소리 좋은 한 스피커로 자기를 표방한 한 그 변사가,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죠. 변사가 그 작품에 등장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다 더빙을 하는 거죠. 그 자리 현장에서. 변사는 녹음도 없던 시절이니까 매번 영화 상영 때마다 한 번씩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변사가. 근데 그게 너무 잘하는 변사는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 다음에 막 눈물 짜고,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화내고, 울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변사가 있는 영화관, 인기 있는 변사가 선정한 영화들이 그 당시에 히트를 쳤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초창기의 아날로그적 큐레이션은 그런 변사였다.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내피셜인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주요한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로 진화를 하고 있었나, 큐레이션 서비스가. 그럼 그러한 서비스는 과연 관객들과 또는 수용자나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대로 진화하면서 기술 중심의 큐레이션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큐레이션 커머스입니다. 큐레이션 커머스. 이제 뭐냐면 이게 물건의 유통과 구매와 활용의 큐레이션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국에, 초창기에 중국에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저 서북 쪽에 아주 사막도 많고 사람들도 살지 않는 아주 난해한 곳에 우리 한국의 기업의 한 기업인이 바이어로 출장을 오래 가게 됐습니다. 몇 달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집을 얻고 방을 얻었는데 집안에 비품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품 몇 개를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2주가 걸리고 열흘이 걸리고 일주일씩 걸려서 물건들이 왔답니다. 근데 그 물건 다 쓰고 그 동일한 물건을 주문을 했더니 아침에 있더니 저녁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2주씩 걸리고 일주일씩 걸리던 게 왜 하루에 다 오지? 중국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구입을 하면 최소한 일주나 한 달 안에 동일한 아이템을 재구매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국 주재원이 출장 가서 어떤 물건을 전혀 그동안의 서비스로 주문하지 않던 사람이 주문하지 않던 아이템을 주문하지 않던 곳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니까 그 데이터의 큐레이션을 강조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면 또 한 번 주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물건 하나를 그쪽으로 보낼 때 하나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미 보내놓은 거예요. 유통단지에다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를 처음 받을 때는 오래 걸렸지만 그걸 다 쓰고 1주나 2주 후에 또 동일한 상품을 주문을 하면 이미 유통창고 근처에 있던 데서 바로 가기 때문에 하루 안에 배송이 된다는 거죠. 이 큐레이션 커머스는 그런 개념입니다. 큐레이션을 통해서 유통과 판매에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개념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컨텐츠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VOD의 판매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과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PPL, Product Placement, 화면에 어떤 상품을 노출시키고 상표를 노출시켜서 그 상품의 구매 의욕을 확장한다거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 우리가 그 PPL이라고, Product Placement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또한 큐레이션 커머스에 연동되면 더 나은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큐레이션 커머스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가 있으며 그 서비스 차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큐레이션 커머스와 컨텐츠가 어떠한 상호 관련 지점에서 관련 사례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초창기 한 적이 있는데, 쓱이라는 신세계 그룹이 유통에 대해서 틱톡에 밀리면 틱톡이랬다 쿠팡에 밀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의 기획과 컨텐츠 시리즈물에다가 PPL로 상품들을 노출시키고 그 상품이 노출된 시점에서 바로 큐레이션을 통해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그 플랫폼 바로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사람들의 크레딧을 향상시키고 확보해서 지속적인 방문과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슥이 지금 하려고 그러죠. 슥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캐릭터 비즈니스도 집어넣고 자기 CEO들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음식 서비스도 집어넣고 거기에 스포츠 슥이죠. 야구단도 집어넣고 또 갖고 있는 슥이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랑 커피숍에 대한 네트워크도 집어넣고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큐레이션 커머스의 폭발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쿠팡이 하지 못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큐레이션 커머스가 지금은 컨텐츠와 점점 더 만나고 있다.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멋있는 수트를 입고 드라마에 나와서 멜로물을 강하게 찍는다. 그럼 그런 멜로물 표면에 배경에 등장하는 수트의 브랜드와 그런 걸 입는 남자의 그 상대적 가치가 상품화되면서 결국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큐레이션 커머스가 사실은 이 컨텐츠 기획하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연계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팅 컨텐츠입니다. 이 큐레이팅 컨텐츠, 큐레이션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큐레이팅 컨텐츠의 종류가 영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러니까 큐레이션이 있고, 큐레이터가 있고, 큐레이션 커머스가 있고, 큐레이팅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이것들의 각각의 사이즈나 개념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큐레이팅 컨텐츠의 종류가 어떻게 영역별로 구분되고, 각 영역별 큐레이팅 컨텐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의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 PPT 보시면 선생님 설명의 5가지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선배들이 대답을 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선생님 강의와 연동해서 그런 사례들과 개념들을 찾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이 꼭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물론 모두 다 공부하고 모두 다 고민하고 오겠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발표한 친구들이 명확한 컨셉, 명확한 개념을 제시해줘야 되고, 거기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좀 더 첨단적이고 새로운 사례를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개념을 이해하고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를 동시에 함께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공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냥 제시된 연구 문제와 또 먼저 보게 되는 샘플 PPT를 보고서 뭐 저 정도 만들면 되겠네, 찾아오면 되겠네, 그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딱 얘기했을 때 선생님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들을 때 뭐 그런 사례들이 있겠네 라는 것들은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있겠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이미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개념의 심화적, 심층적 이해와 또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함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최근의 사례들이 필요합니다. 아하, 이런 것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찾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2주차 빅데이터 시장 분석 및 큐레이팅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데이터가 많아진다? 그거는 뭐 이퀄 될 수 있습니다. 2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데이터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양쪽에 상호적으로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많이 하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맞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 설명했죠. 정제돼서 진짜 활용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로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적인 양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랬지, 양적인 볼륨이나 규모를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잘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빅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잘 방에다 각각 방에 잘 이렇게 라벨링하고 인덱싱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잘 만들어줘야 큐리티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플랫폼이 사실은 플랫폼의 가치와 플랫폼의 양면 시장의 가치를 충분히 검증해내고 사람들이 구독 경제를 할 수 있는,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는, 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쌤 설명했던 빅데이터 개념들, 또 데이터 라벨링, 크롤링, 모듈화, 그 다음에 수집하는 과정들, 그리고 비대칭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데이터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2주차 FL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